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설 법률 플랫폼 업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직역소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업계에서 법률 플랫폼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못지않게 세무사업계에선 세무 플랫폼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곽장미, 이창식 전현 세무사고시회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초까지 2년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곽장미 세무사는 경력 21년차 중견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공로패와 표창장이 곽장미 세무사의 경력과 관록을 짐작케 합니다. 그만큼 전문 직역으로서 세무사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강합니다. 납세자가 어떤 그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실무 능력으로 저희가 과세 관청에 혹은 조세 심판원에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겼을 때 그 납세자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희들의 업무에 있어서 자부심을. 그런 곽장미 세무사를 포함해 세무사 자부심에 크게 상처를 내는 걱정거리라면 걱정거리가 최근 생겼습니다. 바로 세무대행 업무를 표방하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른바 세무 플랫폼들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기존에 지금 우리 약간의 중견 세무사님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 개업을 한 신규 세무사님들이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세무사님들은 어떤 방법상의 어떤 그 통로를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업계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젊은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 중개, 세무 플랫폼에 의존하며 점차 종속되어가는 경향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세무 플랫폼이 거대화됨으로 인해서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자격사들이 그러한 그 세무 플랫폼에 귀속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귀속화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격사들이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큰 문제가. 당장 기장료 덤핑과 출혈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들은 차치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곽장미 세무사의 지적입니다. 첫째로는 일단은 그 기장료가 덤핑으로 거래가 됨으로써 부실 컨설팅이나 부실 기장에 염려가 있어서 결국은 그 피해가 납세자에게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세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선 결코 싼 게 비지떡이 좋은 게 아니고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곽장미 세무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한 그 세무사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사 플랫폼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김으로써 그런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덤핑되고 결국 그 덤핑이 되면 결국은 이게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산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큰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냐는 것이 곽장미 세무사의 지적입니다. 잠잠해 보여도 세무 플랫폼 문제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고 곽장미 세무사는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잠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그 세무 플랫폼의 어떤 부조리한 문제들이 세무사고시회에선 특히 일부 세무 플랫폼들이 세무대행 등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 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업체들의 이 같은 광고나 영업행위는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고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떼인 세금도 지금 박으라고 이런 것들은 불법이거든요. 환급이라는 거를 제시해 준다는 게 심지어 불법 사무장 영업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창식 회장의 지적입니다. 그렇죠. 환급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환급을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세무사가 지금 징역형 들어가 있습니다. 5년인가. 그래서 세무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이창식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행위들은 모두 세무사 또는 세무사에 등록된 회계사나 변호사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고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세무사들에게 그 불만과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한다면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해서 소송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내에서 가장 큰 세무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제2업체 측은 법률 방송에 플랫폼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파트너 회계사 및 세무사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기술의 영역과 전문 세무사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세무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제2업체 측은 강조했습니다. 제2업체 측은 다만 세무대행 표현에 관해선 전문 세무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다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보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세무 플랫폼이 세무 업무를 대행, 대리할 수 있다고 납세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무 대행을 한다라는 표현은 세무 대리를 대리해준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입니다. 국세청 또한 다수의 질의 회신에서 세무 대리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자격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해주는 것은 금지된다고. 이와 관련 세무사 고시에는 세무 플랫폼들의 불법, 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세무사들에 대해서도 세무 플랫폼에 의지하는 게 당장은 쉬워 보여도 장기적으로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세무 업무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데 덤핑 일회성 세무 상담이나 대리는 지속 가능성과 발전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거기에 등록을 하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거래처가 생기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건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거래처는 다 결국은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대한변협이 국내 25개 로스쿨 전부를 대상으로 2020 법학 전문대학원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그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일단 변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자료로 해서 평가했는데요.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응답자 수는 변시 1회부터 8회까지가 1,788명, 가장 최근인 지난해 합격한 변시 9회 출신이 703명, 총 2,491명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교육과정과 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 장학제도, 학생 지원제도, 학생 복지, 진학 추천 여부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고요. 각 항목마다 세부 질문들이 추가 구성됐습니다. 설문 응답은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기준입니다. 여기에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직접 기재하도록 보강해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로스쿨을 나왔는지 물은 뒤에 구체적으로 입학 정원이 공정하냐, 변시 기록형 관련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됐냐, 당신이 졸업한 로스쿨을 추천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문을 했고요. 답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개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오픈형 질문도 마련했습니다. 로스쿨 교육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이게 5점 척도 설문을 이제 기초 자료로 했으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평가한 일종의 점수가 로스쿨별로 1등부터 25등까지 지금 쭉 나온 건가요? 네, 일단 대한변협에서 이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각 평가 항목별로 평점이나 순위, 구체적인 의견들을 전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협은 로스쿨 평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전국 25개 로스쿨 순위를 매겨서 서열화하고자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 주 취지와 목적으로서 이번 보고서엔 개략적 경향만을 공개했다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다만 평점 등 관련 자료는 개별 로스쿨들에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해주신 이 보고서에서 공개됐다는 개략적 경향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총론을 보면 과목별로 만족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과 강의에 있어서 긍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설 만족도나 이제 장학제도가 다른 대학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서 학생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변호사가 된 로스쿨 출신의 그 기존 로스쿨 제도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의 답변임을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론에서 보면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가 29.8%,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8%로 나타났습니다. 더하면 56.6%로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문과 관련된 기술 답변은 특성화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교육과정 중 특히 보강돼야 할 항목을 묻는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로 1위를 차지했고 변시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로스쿨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25.1%가 실무 교육을 첫 번째로 꼽았고 이어 21.3%가 강의 충실성을, 15.3%가 교과 과정을 꼽은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배출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평가라는 게 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그 밖에 뭐 다른 내용들은 또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퇴나 미등록 등으로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 다음에 입시에서 이를 보충해주는 결혼 보충제에 대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관심이라면 관심입니다. 변협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퍼센트가 제시되진 않았는데요. 응답회원 중 상당수가 폐지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변협의 발표입니다. 관련해서 로스쿨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고 변협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시 합격률 제고와 시험 과목과 내용 조정 의견도 많았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상당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은 어떤 식으로든 줄이되 변시 합격률을 높이면서 교육과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당초 로스쿨 설립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변협에서 이 로스쿨 평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좀 신뢰도 높은 평가로 이게 실질적 개선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천억대 세기의 이혼 소송, 이번엔 현대와 롯데 간 재벌가 분쟁입니다. 억소리 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최근 정몽희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을 상대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이용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내용이 두 번째 이혼 소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이혼 소송만 두 번째 하는 경우도 흔치는 않은데요. 첫 번째 이혼 소송은 2013년에 제기가 됐고 정 회장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거의 대법원까지 이제 3심까지 갔었고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2016년에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혼인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혼을 청구한 원고 정 회장이다. 그러니까 정 회장이 이제 그 당시에 혼외자 관계, 그러니까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책주의, 그러니까 유책 당사자인 측이 책임이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우리 법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민법상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정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것이죠. 네. 일단 결혼은 이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럼에도 정 회장이 지금 2019년에 또 이혼 소송도 두 번째로 또 냈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제기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이혼 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이혼 소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었던, 다시 말해서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019년에 제기한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최 씨, 다시 말해서 정 회장의 법률상 배우자도 이혼에는 동의한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
이제 좀 이견이 있어서 반소라고 하거든요. 정 회장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최 씨가 맞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러면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판결은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남은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재산 분할, 그다음에 위자료 이 두 부분에 어떤 쟁점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현재 지금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좀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양 당사자의 유책성과는 법률상으로는 사실 무관하게 그 혼인 중에 양 당사자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재산 분할 금액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송에서 가장 큰 금액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이제 재산 분할, 그것과 관련된 양 당사자의 기여도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좀 다른 세상 얘기 같긴 한데 좀 양측이 원하는 대로 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실망과 혼란에 끼쳐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가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보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원료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품목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학, 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에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다만 구체적인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위자료 청구 집단 소송을 낸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동부지법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